30년간 40개국의 흥망성쇠를 분석해온 남자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 런던 최고의 싱크탱크에서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써온 냉철한 분석가죠. 그의 보고서에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이 존재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멈춰 섰습니다. 한 나라의 숫자가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세계 산업 지도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요. 그는 기존 이론을 모두 대입해봤습니다. 제도 우월론, 엘리트 집중론, 외부 지원론 전부 들어맞지 않았죠. 그래서 예외로 분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외라고 부르기엔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죠. 이 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그 냉철한 분석가는 결심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30년 분석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향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세계가 러브콜하는 원전 기술, 세계가 두려워하는 방산 강국,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30년간 40개국을 분석했습니다. 자원 대국, 인구 대국, 기술 강국을 전부 들여다봤죠. 그런데 이 조합을 가진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였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비교 문명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30년간 국가 경쟁력 분석만 해온 사람이죠. 런던의 싱크탱크에서 40개국 넘는 나라의 산업과 군사, 경제 시스템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냉정하기로 유명했죠. 감정 따위는 한 줄도 끼워 넣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결론을 내려왔고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제도, 자원, 엘리트. 이 공식은 3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2019년 글로벌 산업 경쟁력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에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숫자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죠. 이 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 수준으로 독일보다 적고 일본의 절반도 안 되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메모리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조선 수주량 세계 1위죠. 디스플레이 패널 세계 1위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도 세계 최상위권이죠. 원전 기술은 중동 시장을 석권했고 방산 수출은 유럽 강국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분야에서 동시에 1위를 하는 것도 운이 좋으면 되죠. 그런데 5개, 6개, 7개 분야에서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이라고요? 저는 기존 이론을 전부 대입해봤습니다. 한국의 제도가 특별히 뛰어납니까? 부패지수나 규제 효율성만 보면 선진국 평균 수준이죠. 천재적인 창업자 몇 명이 이끌었다고요? 그건 한두 개 기업 이야기지 산업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원조 덕분이라고요? 필리핀도 받았고 태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에게 가장 불쾌한 상황은 숫자가 설명되지 않을 때죠. 저는 한국을 그냥 예외 국가로 분류해버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이론에는 예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외라고 부르기엔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지표가 아니라 지표들 사이의 연결을 본 거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었고 디스플레이와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자동차, 자동차와 철강, 철강과 조선, 조선과 방위산업, 방위산업과 원전까지 전부 하나로 이어져 있었죠. 이 나라는 산업을 개별적으로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한 산업의 기술이 다른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한 분야의 실패가 다른 분야의 학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하나쯤은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자원이 없으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휘청거려야 하고 인구가 적으니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혀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차를 벌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죠. 만약 국가 경쟁력이 제도와 자원과 엘리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이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제 30년 분석 인생을 완전히 뒤엎게 될 거라는 것을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체가 뭐냐는 것이었죠. 30년간 쌓아온 분석 프레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나라, 모든 이론을 비껴가는 나라. 저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서구의 천재 개념을 한국에 대입해 보는 것이었죠. 서양에서 산업혁신은 언제나 천재 개인에서 시작됩니다. 에디슨이 정우를 만들었고, 포드가 자동차 생산 방식을 바꿨으며, 잡스가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죠. 한 명의 천재가 비전을 제시하면 나머지는 그걸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서구 산업 발전의 공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천재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LG의 구인회. 분명 대단한 창업자들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창업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기업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서구에서는 천재 창업자가 떠나면 기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도 잡스가 떠났을 때 한동안 방황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창업자 없이도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재가 한 명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 했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견학을 신청했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저는 기다렸죠.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구의 첨단 공장들은 대개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관리자가 지시하고 엔지니어가 설계하며 작업자가 실행하죠. 명령 체계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달랐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얼마나 정밀한 작업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에서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죠. 먼지 하나가 들어가면 수십억 원어치 웨이퍼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매 순간 미세한 판단이 필요하죠. 온도가 0.1도 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습도가 미세하게 달라졌을 때 공정을 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서구 공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그런데 삼성 공장에서는 현장 작업자들이 보고 없이 즉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판단들이 거의 다 맞았다는 겁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한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상부 지시 없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고요. 그 작업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압니다. 몸이 먼저 알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숙련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같은 수준의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죠. 서구식으로 말하면 천재가 수천 명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천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재가 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구에서는 한 명의 천재가 빛나고 나머지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조금씩 천재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었죠. 한 사람이 100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100명이 각자 일식의 천재성을 발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모이면 100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었죠.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어떻게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수준의 판단력을 갖출 수 있는 건가? 교육 시스템 때문인가? 기업 문화 때문인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건가?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이 나라는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전달되기 전에 이미 실행되고 있죠. 저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반도체보다 더 극한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현장, 조선소였습니다.
저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바뀐 그 거대한 조선소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차로 2시간을 더 달려야 했습니다. 한국의 남쪽 끝, 바다와 맞닿은 그 땅에 세계 조선업의 심장이 뛰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선업에 대해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 조선업의 몰락을 예측했죠.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 인건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쌌습니다. 조선업이라는 게 결국 철판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 아닙니까?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10년 안에 중국에 추월당할 거라고요. 그런데 2024년 현재 한국은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그냥 1위가 아니죠.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 수백 미터 길이의 선박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고 크레인이 수십 톤짜리 철판을 옮기고 있었죠. 그 규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손이었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게 얼마나 정밀한 작업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영하 163도에 액화 천연가스를 담는 탱크를 만드는 작업이죠. 용접 이음새 하나에 머리카락 굵기만 한 틈이 생겨도 가스가 새어나옵니다. 가스가 새면 폭발하죠. 그래서 이 용접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저는 용접 작업자 한 명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죠. 마치 기계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하고 온도를 느끼며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하고 있었죠.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10년은 해야 한 사람 몫을 하죠.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비로소 한 사람 몫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선소에는 그런 사람이 수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지를요. 중국은 설비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베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손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축적된 손, 수만 번의 반복이 새겨진 근육의 기억,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죠. 한 선배 작업자가 후배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보여주고 후배는 보고 따라했죠. 틀리면 고개를 젓고 맞으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말로 설명하지 않느냐고요. 그 선배 작업자가 대답했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익혀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현장은 설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몸의 기억,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암묵지. 그것이 이 조선소의 진짜 경쟁력이었죠. 설비는 베낄 수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집단의 기억은 베낄 수 없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이건 민족 단위의 숙련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숙련 집단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반도체에서 본 것과 같은 현상이 조선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집단의 정밀도.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실수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 산업,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죠.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 번의 실수가 수십 년간 지울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산업 중 하나로 꼽히죠.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산업. 단 한 번의 오류가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산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전을 보러 갔습니다. 반도체와 조선에서 본 것이 정말 한국 전체에 적용되는 현상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만약 원전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통과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죠. 그만큼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발전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다른 느낌이었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구조였습니다. 서구의 원전 운영 방식은 명확합니다. 위에서 지시하고 아래에서 실행하죠. 책임은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들은 매뉴얼을 철저히 따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상부에 보고합니다. 판단은 위에서 내리죠. 이게 서구식 원전 운영의 핵심입니다. 개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원전은 달랐습니다. 물론 매뉴얼은 있습니다. 보고 체계도 있죠.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작업자들이 매뉴얼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죠. 마치 매뉴얼이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 위에 자신만의 판단을 얻는 것처럼요. 저는 한 운전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합니다. 동료들과 눈을 맞추면 같은 생각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저는 그 말에서 핵심을 포착했습니다. 눈을 맞추면 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천 시간을 함께 훈련하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함께 겪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팀워크가 아닙니다. 집단 동기화입니다. 서구에서는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듭니다. 개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실수해도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 있도록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나눠지고 있었죠.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건 그 사람만의 실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의 빈틈을 메웁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죠. 특히 원전처럼 위험한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책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둘러보던 중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한국 원전의 고장 정지 횟수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었죠. 가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기술, 같은 설비를 써도 한국 원전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력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도입한 겁니다. 설비 차이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비슷한 설비를 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차이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매 순간 책임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 동료의 눈만 봐도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긴장감과 책임감, 그것이 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발전소를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집단 정밀도를 봤습니다. 조선에서는 집단 숙련을 봤죠. 그리고 원전에서는 집단 책임을 받습니다. 세 산업 모두 전혀 다른 분야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을 넘어선 집단의 힘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내재된 어떤 특성이 분명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극한의 환경,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산업, 방위산업이었습니다. 방위산업, 이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총과 탱크를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을 만드는 산업이죠. 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병사가 죽습니다. 미사일이 빗나가면 도시가 사라지죠. 그래서 방사는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산업입니다. 품질이 곧 생명이고 신뢰가 곧 국격이죠. 저는 한국 방산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죠.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에서 강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산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수십 년간 전쟁을 경험하고 기술을 축적해온 나라들이 장악한 시장이죠. 한국이 거기서 경쟁이 됩니까? 그런데 2022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사기 시작했죠. K2 전차, K9 자주포, FA-55 경전투기, 천무 다연 장로켓.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러 줄을 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국 방산이 갑자기 세계 최고가 된 건 아닐 겁니다. 분명 오랜 시간 쌓아온 무언가가 있겠죠. 저는 그걸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곳이죠.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반도체 공장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흘렀죠.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일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자주포 한 대를 만드는데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중 하나라도 불량이면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품질 검사가 무수히 반복됩니다. 서구의 방산 공장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 공장에서 저는 다른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검사 기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죠. 국제방산 규격에는 허용 오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합격이죠. 서구 공장에서는 그 범위를 충족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합격 기준을 통과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작업자들은 합격 기준을 통과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죠.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걸 쓰는 건 우리 군인들입니다. 내 동생이, 내 아들이 쓸 수도 있죠. 기준 통과는 최소한이고 완벽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물건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각, 그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연결감, 그것이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었죠.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방산이 갑자기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었는지를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더 오래됐고 검증됐죠.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중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차이는 신뢰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납기를 지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도착하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방산 시장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납기 지연이 일상이고 미국은 가격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었죠. 약속을 지키는 나라,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나라. 그 신뢰가 수십 년간 쌓여서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반도체의 집단 정밀도, 조선의 집단 숙련, 원전의 집단 책임, 그리고 방산에서 본 것은 집단 사명감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민족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특성을 얻은 것인가?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산업 현장을 떠나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에서 목격한 것들의 근원을 찾고 싶었죠. 이 민족은 어디서 이런 특성을 얻은 것인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 저는 한국의 위기 상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 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서울이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죠. 국토의 절반이 폐허가 됐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세계는 한국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저도 당시 데이터만 보면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불과 10년 만에 산업화가 시작됐죠. 30년 만에 경제 기적을 이뤘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속도로 재건된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죠. 미국의 원조 덕분입니까? 아닙니다. 필리핀도 베트남도 원조를 받았지만 한국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저는 당시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죠. 전쟁 직후 한국인들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도로를 닦았고 부서진 학교를 함께 고쳤죠. 정부 지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한 겁니다.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가부도 직전이었죠.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죠. 서구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회복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저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안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바친 사람도 있었죠. 석 달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현상이었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정부가 강제한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스스로 줄을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위험하니까요. 내 나라니까요. 이게 한국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IMF 구제 금융을 갚아버렸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했고 검사 키트가 없었죠.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고 정부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던 미국과 유럽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라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죠. 마스크 공장들이 24시간 풀가동됐고 국민들은 불평 없이 반격 수칙을 따랐습니다. 정부가 매일 상황을 공개했고 국민들은 그 정보를 신뢰했죠. 저는 당시 영국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영국인들은 사재기를 하고 정부 지침을 무시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마침내 답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도의 산물도 아니죠. 본능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죠. 설명 없이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시 없이도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실행합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집단 반사신경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민족적 본능이죠. 전쟁, 경제위기, 팬데믹, 상황은 달라도 반응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인다. 기다리지 않고 움직인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역사가 새겨놓은 생존 본능이죠.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본능은 복제 가능한가? 다른 나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한국의 성공이 제도와 정책의 결과라면 다른 나라도 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하죠. 이게 사회과학의 기본 논리입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도입한 나라가 있었죠. 산업단지 모델을 베낀 나라도 있었습니다.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가져간 나라, 한국형 수출 전략을 따라한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까지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실패 사례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죠. 제도는 옮겨갔는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도입됐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무언가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예로 들어보죠. 1970년대 한국 농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하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도로를 닦고 지붕을 고쳤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과를 낸 마을에는 더 많은 지원이 갔고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이 붙었죠. 기적 같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델을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 도입했습니다. 똑같이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했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재가 도착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시하기를 기다렸죠. 지시가 내려와도 서로 미뤘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느냐는 거죠. 결국 자재는 썩어갔고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한국인들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무의식적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내 마을이니까, 내 이웃이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본능이 있었죠. 이건 제도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정책으로 주입할 수도 없죠.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집단 기억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런 특성을 갖게 됐을까요? 지리적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대륙 강국들과 맞닿아 있죠.
수천 년간 끊임없이 외침을 받았습니다. 몽골, 일본, 청나라, 그리고 근대에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죠. 살아남으려면 뭉쳐야 했습니다. 개인이 흩어지면 전멸이었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결집하는 본능이 유전자에 새겨졌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죠.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아는 기억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암묵지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본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아는 지식이죠. 조선소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계도에 없지만 손이 기억하는 기술이죠. 원전과 방산에서 본 집단 책임감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복제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를 베낄 수는 있죠. 제도를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집단 기억은 옮겨갈 수 없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수십 세대에 걸쳐 형성된 민족적 특성이기 때문이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삼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에 있는 것도 아니죠. 정부 정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인 자체에 있습니다. 이 민족이 가진 집단 지능, 위기 대응 본능,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암묵지, 이것들이 어떤 산업에 투입되든 같은 패턴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원전도, 방산도 다 같은 원리로 성공한 거죠. 저는 30년간 국가를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아닌 민족을 분석하게 됐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30년간 국가 경쟁력을 분석해온 저에게 한국은 모든 공식을 깨뜨린 나라였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 데이터를 봤을 때 웃었습니다. 오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제가 틀린 거였습니다. 30년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제도, 자원, 엘리트로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세 가지 모두 평범하거나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자원은 없고 인구는 적고 제도는 선진국 평균 수준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저는 마침내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 부정해온 개념, 민족 단위의 능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반도체 공장에서 저는 집단 정밀도를 봤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같은 수준의 판단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수천 명의 작은 천재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집단 숙련을 봤죠. 10년의 시간이 손에 새겨진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전에서는 집단 책임을 봤습니다. 개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지는 구조였죠. 방산에서는 집단 사명감을 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가 동생과 아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네 개의 산업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도 작동 원리는 하나였습니다. 개인을 넘어선 집단의 힘이었죠.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니 이 패턴은 위기 상황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지시 없이 일어선 사람들, 외환위기에서 자발적으로 금을 모은 사람들, 팬데믹에서 불평 없이 반격 수칙을 따른 사람들, 위기가 올 때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건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수천 년간 외침을 받으며 생존을 위해 뭉쳐야 했던 역사, 개인이 흩어지면 전멸했던 경험, 그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유전자에 새겨진 겁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아는 집단 기억이죠. 저는 30년간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제도가 우수한 나라. 하지만 한국처럼 작동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설계할 수 없습니다. 정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죠. 오직 수천 년을 살아온 결과로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인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지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집단의 천재성이죠. 위기 앞에서 자동으로 결집하고 지시 없이 움직이며 책임을 나누고 세대를 넘어 기억을 전수합니다. 이건 하나의 산업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투입되든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반도체도 되고 조선도 되고 원전도 되고 방산도 되는 겁니다. K-팝도 되고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한국을 예외 국가로 분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종입니다. 저는 30년간 국가를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아닌 민족을 분석하게 됐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민족은 저의 모든 이론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천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모두가 조금씩 천재가 되죠. 그래서 자원이 없어도 인구가 적어도 위기가 닥쳐도 언제나 다음 답에 먼저 도달합니다. 이것이 저 마이클 앤더슨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인이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국가 경쟁력 분석가 마이클 앤더슨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드리죠.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죠. 인구도 5천만 명으로 강대국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원전 기술, 중동 석권, 방산 수출 유럽 진출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해내고 있는 나라죠. 마이클 앤더슨은 30년간 쌓아온 분석 프레임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도도 평범하고 자원도 없는데 결과는 압도적이니까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찾아갔죠. 반도체 공장에서는 수천 명이 동시에 천재처럼 판단하는 걸 봤고 조선소에서는 10년의 숙련이 손에 새겨진 장인들을 봤습니다. 원전에서는 모두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봤고 방산에서는 내 가족이 쓸 무기라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봤죠.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인은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집단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복제할 수 없다. 수천 년을 살아온 결과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야근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그냥 고단한 일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눈에는 그게 기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대단한 게 있는 거죠.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